살면서 불쾌한 감정에 많이 사로잡힐 때가 많죠. 하루를 살면서도 네. 그 즉시 일어나는 불쾌한 일들은 그나마 그냥 견디고 넘어가는데, 불쾌함이 이게 예고됐을 때, 불행이 예고됐을 때가 진짜 불쾌하잖아요. 쉬운 예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무서운 선배나 선생님이 너 내일 학교 끝나고 나 좀 봐 그러면 내일 그 시간까지는 밥도 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고된 불행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불행이 예고됐을 때 그 불쾌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화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입니다. 네. 지혜의 밤은 이렇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아서, 좋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지혜의 밤이 7번째예요. 7번째고. 네. 2%한테 연락도 없이 7번. 야,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네. 네. 자, 오늘 게다가 특별 게스트 스페셜 MC까지. 네. 자, 우리 이동우님. 네. 이동우 씨 나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동우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2%님. 네. 이미 다. KJW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70대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손에 연필을 쥐는 것도 버겁고 걷는 모양새도 이상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검버섯이 가득한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면 나도 정말 늙었구나. 어쩌다 이 나이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엔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자꾸만 까먹습니다. 파킨슨은 감기처럼 약 먹고 훌훌 털어내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악화될 일만 남은 병과 여생을 함께해야 한다니 참 이런 고역도 없네요. 병 때문에 가뜩이나 얼굴 표정도 사라지는 마당에 웃음까지 없으니 망태하라봄이 따로 없습니다. 완치가 없는 파킨슨 병이 왜 나한테 왔나 자꾸만 한탄만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남은 목숨까지는 살아야 하니 마음을 조금 고쳐먹을까 합니다. 선생님, 예고된 불행 속에서도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에요. 이런 사연이에요. 네. 방금 끝 문장에 예고된 불행, 그걸 안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가 가슴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서 자주 하게 되는 얘기거든요. 예고된 네. 불행이라는 워딩이라는 게. 살면서 불쾌한 감정에 많이 사로잡힐 때가 많죠. 하루를 살면서도 네. 뭐 비 오는 날 흙탕물 튀어도 불쾌하고, 뭐 양치질하다가 꽉 찔러도 불쾌하고, 불쾌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즉시 일어나는 불쾌한 일들은 그나마 그냥 견디고 넘어가는데, 불쾌한 감정, 그 불쾌함이 이게 예고됐을 때, 불행이 예고됐을 때가 진짜 불쾌하잖아요. 쉬운 예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무서운 선배나 선생님이 너 내일 학교 끝나고 나 좀 봐 그러면 내일 그 시간까지는 밥도 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고된 불행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불행이 예고됐을 때 그 불쾌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그 예고된 불행, 중도 장애라는 거, 그 앞에서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말이 제 가슴에 지금 와 닿았어요. 예.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불행 앞에, 예고된 불행, 그 앞에 놓인 사람들을 자주 접하지 않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숨어 있거든요.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아무한테도 나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별로 없겠거니 하면서 바쁜 채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니까 무뎌질 만도 한데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냥 바로 감정이입이 되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가뜩이 한 70대라는 나이면 우린 뭐 잘 모르겠지만 예상을 못 하겠는데 이런 병이 없어도 서글퍼지는 나이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렇게 중병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난치병 참 마음 둘 곳이 없네요, 저도. 예, 예. 저는 예전에 그게 기억나요. 네, 그래서 제 아이한테 절대 하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예고된 불행이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막 혼내시다가 너 이제 아빠 오면 죽었어. 그런 거. 근데 그때 제가 그거 아세요? 어렸을 때 왜 브라보콘 막 이런 거. 네. 네, 진짜 맛있잖아요. 네. 진짜 브라보콘을 먹는데 맛을 하나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진짜. 예. 네, 그렇지. 네, 맛을 그래도 하나도. 먹었네. 그래도 먹었어, 병이라 너. 야, 여기서 그걸 또 체크를 해주는. 아니, 그러니까 먹을 거 먹어야지. 보통은 내려놓는데. 먹던 도중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요, 그 얘기를 듣고 괴로워하면서 먹었죠. 그 얘기를 듣고 괴로워하면서 브라보콘을 먹었다. 그 얘기 있잖아요. 대단하다. 저 친구들 다 알아요. 경일이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상한 음식이다. 이거 다 알아요.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건 먹어요. 먹을 건 먹는데. 그러나. 진짜 맛을 못 느끼. 네, 근데 진짜 무미 아무 맛도 못 느꼈어요. 제가 태어나서 굉장히 했던 어린 시절에 굉장히 뭐 비참하다기보다는 네. 서글픈 네. 그 기억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너 이따가 엄마 오면 너 그냥 죽었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를 혼낼 때도 그렇게 혼내지는 않아요. 네네. 이프로님 결혼하셨나요? 한 번 했습니다. 예, 근데 결혼한 남자들이 왜 대한민국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아내가 여보 오늘 저녁에 나랑 얘기 좀 해요. 잠깐만. 들어보셨어요? 네. 들으시나요 가끔? 네네네. 차라리 귀신 만나는 게. 네. 그러면 한 네 가지쯤은 기본적으로 떠오르죠. 이것 때문인가? 그렇지. 아니야 이것까지 알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 이건 설마 이걸 안단 말이야? 불행을 그냥 바로 딱 왔으면 좋겠어. 네. 제발 예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실제로 저는 아는 그 교수님 한 분은 네. 그 학술 대회에서 좌장이 뭐냐면 이제 논문 발표에 선배격으로 사회를 보시는 건데 네. 진짜로 그때 그 사모님이 근데 그냥 뭐냐면 까먹지 않으려고 오늘 이따가 저녁 때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발표에서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논문 발표장에서 우리 와이프가 왜 저녁 때 보자 그럴까요? 이게 입으로 나왔어요. 입으로 나왔어. 이거 지금 왜 전설이 된 그런 대박. 사건인데 와. 심리학은 아닙니다. 다른 학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그만큼 사람 멍해지죠. 그럴 수 있어요. 멍해지는데 이 프로님 왜 갑자기 공손해지셨냐고. 근데 이 예고된 불행. 근데 우리가 불행을 예고하잖아요. 왜냐면 미래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너 징역 5년 이게 암담한 이유가 앞으로 5년 동안 상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뭐 네. 줄어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그게. 네, 네, 네.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는 마음이 힘든 이유도 그런 거죠. 딱 그거죠, 사실. 그렇죠. 네, 예고된 그런 불행. 그러니까 뭐 내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상황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 결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네. 이 상황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된다는 이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네. 그게 고통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 그래서 노련한 카운셀러 제가 아는 이제 이분은 참 정말 노련하고 정말 좋은 상담사다 카운셀러다 하는 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대 갔다 온 거 가기 전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 군대에서 되게 사실 의미 있고 재밌는 일도 있고 예, 지나가면 추억이잖아요. 저는 군대 3년 갔다 왔는데 예, 지금 30년 동안 군대 제 아내가 그럽니다. 군대 30년 갔다 온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거라고. 네. 뭐 저는 무장공비만 한 1개 대대 잡았고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만 들어도 뭐 진짜 지긋지긋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불행이 지나고 보면 추억되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끄집어내더라고요. 그 노련한 그 상담사들이
30년 전에 예고된 불행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참 그게 추억이 있었네요라고 하는 것들을 20년 전 기호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더 먼 과거에서 더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면서 그거를 잘 꺼내주시면서 이제 지금 예견하시는 불행이 또 80대가 되면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좀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게 보세요. 이 병은 이게 저는 파킨슨이라고 하시니까 파킨슨 병이 어떤 네. 병이에요? 이 파킨슨 병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리학뿐만 아니라 많은 학문에서 배우는 학문인데 당연히 의학에서는 뭐 가장 중요하게 연구를 하시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요거를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이제 세포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신경세포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하드웨어적으로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 물질도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게 그리고 약간 이 파킨슨 병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던 행동도 잘 이렇게 떨리거나 막 경직돼 가지고 내 행동이 보는데 부자연스러워. 내 행동을 보는데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울이 와요. 불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운동, 감정과 같은 정서,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인지,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동반적으로 조금씩 이런 그 떨어지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존감이 안 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병 중에 하나죠. 사람이 이제 살면서 뭐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실 최소한의 어떤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생활이 가능한 거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경이 되면 사실은 그 최소한의 품격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걸 그렇게 걱정을 많이 그렇죠. 해요. 그렇게 되면 네, 정말 네. 아니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든데 이 모습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네. 파킨슨병 앓고 계신 분이 사실은 옆에서 제가 뵀을 때는 그렇게 품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약간 어디 갈 때도 헤어스타일 잠깐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사람들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죠? 약간만 좀 유행진한 옷을 입고 나가더라도 뭐 약간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파킨슨병 앓고 계신 분들은 내가 굉장히 최소한의 품위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될 거다. 먹을 때 막 이렇게 막 떨어뜨리고 그렇죠. 막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물건 집을 때도 막 떨어뜨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아주 부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볼 거다. 근데 거기서 품격 최소한의 품격을 못 지킬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품격이 떨어져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괜찮은데. 건 의외로 사실은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긴 솔직히 하죠.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 걱정을 뭐 어느 정도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본인이 어쨌든 느끼는 불편함은 받으시는 불편함인데 있죠. 다만 그게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걱정이 더 강하나 그건 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면에서는 뭐 우리 동우 씨가 조금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시겠죠. 이동우님이 앓고 계시는 병도 그게 난치병이니까 망막색소, 그렇죠. 망막색소 변성증. 어떤 줄여서 이제 병입니까? RP라고들 얘기 많이 해요. RP. 뭐 사전적 정의도 나와 있는데 망막에 관련한 유전체적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병이다. 그런데 사실 그 정의도 시대가 이제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죠. 왜냐하면 난치병에 대한 정의 그게 좀 모순이 있죠, 그죠? 난치병인데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원인을 모르는 건데. 그러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상당 부분 방법이 보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개념이 좀 달라지고는 있고 요즘 또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이 병 진단을 받았을 때가 이미 13년 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이게 보통은 야맹증으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조마조마해. 왜냐면 야맹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나도 밤에 좀 힘든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겁을 야맹증으로 거의 옵니다. 거의 100%. 근데 반대로요. 야맹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 RP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예전에 제가 13년 전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앞에 희귀라는 말이 붙었어요. 희귀 난치. 근데 지금은 그래 맞아. 이제 그 말 안 나오네. 이제 희귀라는 말이 그렇대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더 이상은 희귀란 말을 법적으로 붙이지 못하게 한다고.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제 출연 이후로 불행이죠. 환자 수가 너무 많이 집계가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희귀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을 정도로 환자 수가 많아졌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료. 환자 아시죠? 환자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연구는 활발해진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던 이 RP라고 하는 질환. 우리 환우분들이 예전보다 더 큰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고 임상 결과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도 아주 많이 지금 아주 월등해졌습니다. 연구가. 회복되거나 치료되는 케이스도 생기는. 아직까지 치료 방법, 그러니까 치료 약이라든지 그런 게 딱 하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니 계속해서 임상 연구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아마 진단 받으실 때는 곧 시력을 잃게 되십니다. 그렇죠. 뭐 대체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직은 약이 없습니다라는 그렇죠. 말은 앞으로 남은 삶에서 이제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뭐 통보였을 텐데. 통보죠. 일방적 통보죠.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짐작은 되는데도 그 크기가 연상이 안 돼서. 크기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연 주신 분도 남은 인생 이걸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 진단을 받고 나서 또 하신 어떤 날이죠.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데 거기서는 무슨 보람을 얻고 뭐 어떻게 살아야 하면 보람이고 뭐고 아니더라도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건 그렇겠네 하는 생각 정도밖에 저는 안 들어서. 저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바로 그 방법이 저한테 주어졌을 리도 만무하고 저 역시 그저 그냥 망연자실이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저 꿈만 같고 경일 씨 누구보다 뭐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가 중도장애라는 걸 입게 되면 그러니까 중도장애라는 게 장애인들만 갖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들도 중도장애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어느 날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면 그게 장애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보통 너댓 가지의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심리적 변화는 다 똑같이 겪는다라는 게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다 봐요. 처음에 패닉이에요. 그 패닉이라는 건 그야말로 그냥 공황 상태죠. 패닉 두 번째로 넘어가면 거절입니다. 거절, 부정,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닐 거야. 불신, 부정 뭐 이런 겁니다. 한동안 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심리 상태에서 딱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노가 와요. 왜? 왜 하필이면 파킨슨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분노 이후에 막 화를 내다가 이제 지치잖아요. 더 이상 힘이 안 나잖아. 화낼 힘도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우울이 옵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일도 많이 일어날 때가 이 우울한 심리에 빠질 때, 여기에 매몰될 때. 여기까지 다 겪고 나면 비로소 수용의 단계에 들어서는데 수용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이 뭔가 펼쳐지는 거야. 뭔가 정상적 어떤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보통 이 심리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수용됐어? 안 됐어? 수용됐으면 끝! 불행 끝!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듣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저만 해도 5년 만에 이 심리적 변화, 이 5년. 삶을 지났습니다. 보냈습니다. 라고 많은 매체에 고백을 했고 실제로 난 지난 줄 알았어요. 아, 받아들일 때까지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와. 5년이 지나서야 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했는데 매우 오만하고 건방진 이야기였다라는 거를 그 이후에 깨달은 이후에 지금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살아요. 아, 다시 분노, 다시 우울. 다시 돌아가요. 계속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렇겠지. 예. 수용이라는 거,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수용이라는 거 우리 너무 쉽게들 얘기하잖아요. 너 받아들였니? 난 받아들였어. 그런 거 없어요. 평생 진행하는 거고, 평생 그 과정을 가져가는 거지, 어떻게 받아들여?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인 거거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그 과정에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건방지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수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순 거짓말이니까요. 사실 그런데 우리 동우 씨가 하신 얘기가 이젠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해주세요.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수명이 길어졌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고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지 않으면 이제 80대, 90대, 100세, 110세, 120세 들어가면서 무언가 하나를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동우 씨랑 친구이지만 친구로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나보다 앞선 걸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분명히 저렇게 긴 시간 동안 반복을 할 거구나. 실제로 지금 왜 90세 넘기시고 100세 가신 분들은 보면 자기한테 지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데 지금 가지지 않고 내놓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세요. 그리고 또 수용하시고 다시 또 분노하시고 막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래서 자기 또래에 있는 이제 굉장히 장수하시고 계신 분인데 90대 후반이세요. 근데 자기 또래에 해당하는 분을 어쩌다 만나면 서로가 계속 서로를 모니터링 한대요. 나는 이걸 잃었는데 얘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다. 근데 상대방도 이러고 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서로가 웃는데요. 물론 부끄러워하면서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잃었던 것을 계속 하겠죠. 근데 그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겸허하게 난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 자체가 가장 기고만장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어리석고 오만한 그 생각과 말이 누군가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이 1차적인 문제고 그 본질적으로는 더욱더 큰 문제는 제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마치 수용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격이 생겨요. 내가 분명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수용한 줄 알았는데. 수용한 줄 알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나불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야? 오늘 하루가? 그 갈등이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알겠더라고.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화를 내는 법. 그러니까 분노하는 법.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 법, 스트레스 안 받는 법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받아도 잘 견디는 법, 화를 잘 내는 법, 심지어는 질투를 잘하는 법. 뭐 이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나듬어 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완벽한 답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건 1000년을 살아도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 이게 좀 더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한테 큰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수명 길어지는 게 지금 심지어는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저도. 요즘 네. 논문 읽다가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네. 막 노화를 지금 더디게 만드는 약물들 같은 거 지금 이제 출시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의학 전공이나 약학 전공하는 교수님들랑 있다가 약간 간담이 서늘해져요. 이게 뭐냐면 막 130, 140, 150까지도 간다는 연구들을 보면 그럼 분명히 우리는 무언가를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 뭔가를 내놓고 세월에 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 동욱 씨가 얘기하는 그런 중도 장애 같은 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맞습니다. 누군가는 적응 받을 수 있는데 과연 130세가 네. 되더라도 네. 100세 때 이 모습이 아니라 네, 네, 네. 100세면 지금 100세의 모습이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사망의 시점만 뒤로 미뤄지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그래서 지금 왜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어디까지 부여하는가 연구가 그래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겠네요.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주 비극적인 장수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삶을 비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희극인 척하지 않아야 돼 먼저. 네, 희극인 척하지 않아야 돼. 그게 제일 먼저야. 너무 난 괜찮아 이런 와닿네. 생각하지 마라. 네네네네네. 저는 그래서 요새 약간 연습하는 게 뭐냐면 약간 화났을 때 티 내는 법을 좀 자꾸. 예, 그러니까 삐졌을 때 삐진 거 이렇게 티 내는 거. 그러니까 왜 안 그런 척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예, 이제 예. 그렇게 드러내는 거에 달인이 됐어요. 됐지.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게 하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예, 편안하면 예. 사람들이 멀어지지 않아요. 예. 멀어질 거라고 걱정해서 매일 숨겼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더 다가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 프로님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웬만하면 화 잘 안 내는데. 네. 그러니까 왜 제가 개인 심리학자로서 약간 불안해 보이는 100% 무조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약간 오히려 불안해 보이고 약간 걱정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별명이 돌부처인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오히려 약간 불안해. 저거 저 스트레스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안 보여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기의 취약한 감정일수록 더 안 보이려고 할 거란 말이야. 우리 그러면. 윗세대 선배들이나 부모님 세대들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주 그 70대, 60대, 70대, 80대 가면서 약간 제가 봤을 땐 아주 일반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그 한국 사람들한테만 있다는 심지어 과거 매뉴얼에는 등재도 됐었던 화병. 화병.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리는 거고 막 얼굴에서 막 이제 빨간 막 반점이 일어나고 막 이런 수준까지 가는 거죠. 네. 그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 프로님. 아니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죠. 심지어는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시고 왜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제가 거울로 제 얼굴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화가 나죠. 그런데 화를 내면 그게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더 스트레스만 생기고 왜냐하면 화를 내서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김경일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또 예를 들어도 왜 그렇게 들어? 다시는 안 보지 맙시다. 그러고 나면 안 보면 그만이지 하면 속이 시원한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뭐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 자식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야 이놈아 그렇게 해봐야 돌이켜보면 나만 찝찝하고 힘들고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으니까 그냥 화 안 내고 사는 게 내 차라리 편해. 그래서 안 내게 되는 건데 그것도 막 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리학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화를 낸다 안 된다라고 약간 이분법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내야 될 때 있고 3점 정도 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화에다가 약간 다른 감정을 또 섞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10점 만점에 3점 정도 화났다면은 상대방한테도 그 3점 정도를 느끼게 해서 9점 정도 난 사람이라고 딱 느끼면 도망가야죠. 도망가게 해요. 그래서 근데 3점 정도 화냈다라는 걸 또 잘 알리니까 옆에 와서 장난치고 이렇게 애교 부리게 하고 6점 정도 화난 거를 또 상대방한테 잘 알리니까 그때는 진지하게 사과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지혜로워 보여. 오히려 화를 그렇게 낼 줄을 아는 사람을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히려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야. 삐침이든 화냄이든 우울함이든 불안이든 뭐든 적당한 만큼 자기 패를 잘 정도를 조절해서 보여주는 사람을 보니까 더 좋아. 생각해 보니까 예, 예. 내가 화를 내지 말고 참아야지라고 했던 그 이면에는 화를 내면 저 사람이 나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근데 맞아요. 그것 때문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경일 교수님은 나한테서 멀어져봐야 뭐 제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뭐 가려면 가라. 할 수 있으니까 화를 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좀 전에 예를 들었지만 제 자식 하나. 그런 경우에는 내가 화를 내면 네. 얘가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손해잖아 네. 하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계산으로부터 대체로는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 저렇게 그냥 마음껏 손절할 수 있는 분이 편한 분이 별로 많지 않다고요. 실은. 그러니까 가깝고 깊은 관계일수록 오히려 화를 못 내니까. 그래서 저는 미치지. 화를 어디다 내냐면 네. 운전하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내요. 저런. 삐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엉뚱하게. 거기에서. 아이고. 예를 들면, 거기 차 거기다 대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럼 어디다 대란 말이야? 뭐 그렇게. 그 말을 곱게 하네, 그렇게. 카니발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와, 카니발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차를 타는 사람? 괜히 자기 덤프트럭 타고 다니시고. 나도 카니발 타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세차를 못했지. 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오늘 사연을 주신 선생님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러게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이게 절대적 방법이 될 수도 없고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제일 크신 거잖아요. 예전처럼 분명히 살아갈 수 없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에 짓눌려 계시는 상태일 거라고 저는 믿는데 보니까 화가 나는 감정, 서운한 감정, 그리고 뭔가 쫄아드는 나의 감정 이런 거 있거든요. 옹졸해지는 마음, 뭔가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두려운 감정 이런 모든 감정들을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훈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을 그렇게 갇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환기가 되고 조금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면서부터 내 마음을 드러내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하지 않고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악순환의 고리가 신기하게 마술처럼 탁 메비우스의 띠처럼 선순환의 고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무슨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다 보니까 선순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찰나의 변화더라고요. 근데 물론 거기까지 되긴 시간이 좀 걸리긴 했겠지만 선생님도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다라는 좀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꾸 그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나에게 있는 거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갑자기 초인종 눌러서 들어와가지고 혹시 이러신 분이죠? 저랑 같이 나가시죠? 제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드릴게요라는 이런 일은 절대 생겨나지 않아요. 먼저 나가셔야 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사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동우 씨랑 친구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자주 들어서 저는 얘기할 수 있죠. 예전보다 대학이 훨씬 편하다고. 20대보다 30대보다 대학이 더 편하다고. 왜냐하면 알게 하거든. 알게 하거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꾹꾹 누르는 거 제일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누르다 터지니까 엉뚱해서 저는 대학원생들이랑 세미나다가 꾹꾹 누르잖아요. 얘기 안 하고 왜냐면 대학원생들은
네, 가장 그 중요한 관계니까 꼭 회식할 때 터져. 숟가락 똑바로 놔 이것들아. 걔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또 저 인간 왜 이래? 뭐 유튜브에서 전 국민 마음 힐링 멘트 헛소리 하고 있네.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 덮고 있는 거죠, 뭐 덮고 있는 거죠. 사연 주신 네. 분들 앞으로 또 그러네요. 몸이 조금 회복되시면 나가셔서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런 일이 잦을 텐데 밥 먹는 게 세상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혼자서 먹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옛날처럼 먹는 거란 상상도 못 하겠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저한테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많이들 앉아 계시는데 같이 밥 먹는다고 쳐요. 만약 상추쌈을 고기 싸 먹는다고 쳐요. 제가 막 분주하게 아무도 얘기 못 하고 저만 봐요. 예. 그럼 저는 막 어렵게 막 떨어뜨리면서 흘려가면서 아무도 얘기 못 하고 저만 주시해요. 그럼 저는 모를까요, 그거를? 그 눈길을 다 알겠죠. 저는 편해요? 불편하죠. 그럼 저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집에서 혼자 흘려가서 먹는 게 편해요. 그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했는데 쉬워요. 너무 쉽더라고. 그 방법을 알게 됐을 때는 딱 가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한 번씩 싸. 저희가 너무 편해. 그래, 그다음부터는 네, 이렇게 네, 웃음이 터져요. 네, 그리고 내가 맛을 평가하지. 너는 평소에 이따위로 싸먹니?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 어렵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방법은 나에게 있더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나 어려우니까 싸줘. 맛있게 싸줘.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실 속마음을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다만 교육을 받지 못해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싸줄게란 말을 못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싸줘. 그러면 그제서 신나가지고 싸줘요. 예, 그런 식인 거지. 왜 근데 우리는 똑같잖아요. 네. 왜 동우 씨랑 같이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힘들었다? 아니 우린 지금도 사장님이랑 있을 때 힘들지.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인이랑 있을 때 힘들지. 그러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나보다 오히려 나이가 20살 어린 후배들 거의 제자뻘이랑 있을 때 힘들지. 우리는 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니까 힘들죠. 근데 서로 꾹꾹 그 방법을 사소한 방법을 서로 얘기하지 않고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 못한다고 서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계속 눌러앉아 오해는 만들고 그 오해는 결국 또 내가 눌러앉아 있다가 엉뚱한 데 터지고 그렇게 꼬여가는 일들은 사실은 장애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과 무관하고 엉뚱한 데 나는 핑계 안 댔으면 좋겠어. 우리는 늘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늘 그걸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완전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우리가 솔직히 또 인정을 하는 그런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냥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하시면 네. 나 힘들다. 네. 이런 내가-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제가 예전에요. 그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왜 장교들을 훈련 받을 때 왜 어디 배치되는가 나중에 불러주잖아요. 네. 그 전까지 임관 동기들이 그렇게 불안했어. 네.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너는 어디, 너는 몇 사단, 너는 어느 군단, 너는 어디 사령부 딱 했는데 저희 중에 몇 명이 2명이 특공연대. 그러니까 얘네는 예견된 불행이 아니라 예견된 큰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날 저녁에 제일 좌절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아까 5년 동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 그걸 한 3종 세트로 다 보여줬는데 네. 되게 재는 건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얘네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특수전에 참가할 용사들 여기 있으니까 니들 앞으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행을 확정하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이 훈련 끝날 때까지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잘 대비하고요. 되게 재밌는 건 무슨 군단에 배치된 친구는 걔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아하. 거기서 아주 이상한 지휘관을 만나지 만날까 않을까. 혹은 뭐 더 중요한 건 얘는 더 편한 데 가는데 나만 그렇지. 그 군단에 3명 가는데 나만 또 엉망인 데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쭉 끝나고 다 헤어지잖아요. 네. 각자 자기 부대로 갈 때. 네. 그 특공연대 가는 두 친구가 제일 웃으면서 네. 헤어졌어요. 예. 사실 그리고 그 두 친구가 제일 군대 생활에 잘 준비된 생활을 했었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친구들보다 덜 준비된 상태에서 저는 자대 배치 받아서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죠. 네.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가장 편한 곳에 배치받은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말은
쉽지만 분명히 어렵다는 건 맞죠. 네. 그런데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다 보면 늘겠죠. 예, 늘겠죠. 우리가 늘겠죠. 예.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감정이 안 느는 거거든요. 네, 네. 자꾸 얘기하시고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덜 아프고 덜 예민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뭐 결국은 저는 심리학자로서 뭐 좀 뭐 아는 척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 얘기를 똑같이 심리학자들이 뭐 200년 이상씩 연구한 걸 또 그대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제작진이 오늘 유난히 참견을 안 하네요. 참견을 왜? 굉장히 참견만이에요, 저 네. 양반들. 근데 오늘의 주제가 네. 만학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만학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이동우님은 뭐 철인삼 경기도 하시고 재즈도 배우시고. 네. 이제는 재즈는 그냥 배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뮤지션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달 전에 그래서 같이 뭐 좀 하자라고 했다가 요즘 젊은 분들 쓰는 표현 있죠. 까였어요. 내가 나 정도 되는 뮤지션이 너 정도 되는 강연자랑 할 수 없다. 네네. 야 몰랐지. 내가 이렇게 복사했지. 아니 스케줄이 안 돼서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언젠가는 할 거야. 그것도 좀 근데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철인삼종 경기나 재즈 관련된 얘기들을 좀 경과를 그냥 이게 만학과 어떤 상관일까도 싶지만 결국 뭐 나이와 상관없이 뭘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는 자세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 삶을 가지고 이제 뭐 도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지금부터 난 이건 도전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시도해 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졌을 거란 생각은 나중에 충분히 들었어요. 근데 단순 호기심에서 출발한 거였고, 나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고. 저도 도전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그 전에 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냐 하면 도전 이퀄 성공. 그 공식을 우리는 항상 강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실명을 한 이후부터는 사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제 어떤 의식에서 지워버린 단어입니다. 그것도 약간 좀 서글프긴 하지만 물론 또 다른 개념의 성공이 제 삶에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공은 지워버린 터라서 제가 철인삼종 경기를 하자 또 재즈 뮤지션으로 한번 변모해보자 뭐 이런저런 일들 작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너무 평소에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데 눈을 감은 후에도 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데까지만 하자. 맛이라도 보자. 그래서 도전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도전보다는 시도 정도의 그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한 거였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뭐든지 사실 방향을 잃지 않잖아요. 그냥 속도가 조금 느리다 뿐이지 계속 그냥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왜냐면 경쟁을 할 일이 없는데 속도 낼 일이 있나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결국 완주도 하게 되고 재즈 앨범을 해서 데뷔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뭘 하고 싶을 때는 항상 같은 생각. 아니면 말고 저는 등산을 굉장히 자주 하고 좋아하는데 단 한 번도 오늘 정상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 산행을 즐기는 거지. 뭐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몸을 가지고 옛날에 화려했던 지난 날과 비교했을 때 난 지금 잘 못 지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또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되겠네. 그러게. 네.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이제 한국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유학 시절에도 그러니까 그 텍사스 대학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 교수님이 하시는 심리학 개론 1학년한테 가르치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나이가 많은 그분은 70대 교수님이었는데 학부 1학년 강의를 꼭 심리학 개론 첫 과목을 예.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과서죠. 심리학 개론. 이 심리학 개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절대 안 쓰는 단어다. 뭔데? 챌린지. 아,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 한 500번쯤 나올 거야. 트라이얼. 시도. 예, 그러니까 심리학엔 실제로 한국 심리학 책도 도전이 없어요. 전율. 예, 예. 그러니까 소름 돋아. 시행 시도만 있어요. 아, 예. 대박. 그러니까 도전은 결과인 거죠. 헐. 예. 도전이 뭘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시행이 깨알 같은 시행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과가 도전이다라고 그 노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거의 80이셨구나. 그때가 20년도 전이니까 100살 넘어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를 저는 학부생이 아닌데도 그냥 대학원생인데 우연히 이렇게 그분 조교를 하다가 들었는데 그 얘기가 25년 가까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동우 씨가 얘기해서 갑자기 오늘 떠오르네요. 오. 네. 챌린지라고 생각하고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교수님이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제 진짜. 트라이얼. 네. 그 노 교수님이랑 똑같은 분이 내 친구니까 오히려 기분이 더 나쁩니다. 야. 내가 심리학자인데. 지금 보셨어요? 네. 2%도 마라톤 해라. 그러네. 40km를 뛰는 게 마라톤이 아니라 그렇지. 그냥 첫 발부터 뛰기 시작하면 네, 그게 마라톤인 네, 거예요. 네, 갈 네, 때까지만 네. 가보자. 네. 그러니까. 1km든 2km든 그러네. 네. 결국은 뭐 제일 또 중요하고 또 소박하지만 제일 지혜로운 결론을 또 우리 내리고 또 마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제작진이 퇴근하겠다고 그만하랍니다. 8시가 넘어갔구나. 8시가 넘어갔어. 벌써. 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네. 근데 오늘은 그 상당히 나한테 안 온 게 다행이다라고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불행을 맞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는데 오늘 김경환 교수님이 그거 이제 너희들도 다 한 번씩은 겪게 될 일이야. 그럼요. 시기의 차이예요. 와라고 시기의 이야기하는 차이예요. 것에서 그제서야 내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눈이 멀고 새롭게 보게 된 건데 세상에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자기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아는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후자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안타까울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장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질병과 결국은 직면하게 만들죠. 모든 장애화를 경험하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얘기 언젠가는 생각해봐야 될 걸 얘기해주는 그러네요. 그런 고마운 분이 오늘 나오셨고 또 중요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짧게라도 그래도 좀 마치는 얘기 좀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그런 일이 닥치겠죠, 당연히. 그럼요, 저도. 순서의 네, 문제이지 네. 또 어떤 순서일지 알 수 없으니까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했다가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내 상황이 이렇다는 걸 자꾸 주변에게 알리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게 서로 사람들을 더 가까이 네.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 잘 새겨서 해보겠습니다. 예. 이프로님의 이런 겸허한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봬요. 저도 사실은 겸손이 제일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겸허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사는데 오늘 배웠잖아요. 네. 챌린지 하지 말고 트라이얼. 1cm만 겸손해 보자. 그걸 잠깐 해봤습니다. 오, 네. 멋진 말인데요. 네. 우리 동호 씨도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자주 하게 되는 말이긴 한데 그 아픈 사람은 이제 아픈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모두 중도 장애를 갖게 되면은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지는 건데 그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삶은 또 변화합니다. 마술처럼 변화해요. 제 말을 믿으셔도 되거든요. 사연 주신 분 그리고 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비슷한 어떤 처지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의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클로징 멘트를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는데요. 오늘은 저도 이 수상소감을 들을 때 참 약간 눈물이 촉촉해지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어가서 이게 한 가지 감정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안 되는 그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데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마지막 나레이션 그리고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수상소감으로 화제가 되었던 김혜자 배우님의 대사로 지혜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정말 오늘 딱 우리가 그 얘기를 했네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이제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12월에는요 저희가 주제를 이번에 만학이었지만 이제 주제를 연말정삼. 네, 연말정산이 아니라 연말정삼 우리 삶, 삶, 라이프, 라는 주제로 괜찮았나요? 좀 아니 3%는 연말정산을 또 이제 하시겠죠. 그것도 해야죠. 네. 저희는 이제 우리 지혜의 밤에서 연말정삼,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해 봅니다. 12월 첫 게스트는요, 전 삼성 서울병원 정신과 외래 교수이자 현 유한욱 소아청소년 클리닉 원장이시니까 당연히 유한욱 선생님이시겠죠. 그렇겠네요. 아이들의 어려움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정신적인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절묘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주 그러면 일요일 밤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